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빈입니다. 부자 아빠 기요사키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악의 폭락장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분은 참고로 금이랑 은, 비트코인이 유일한 진짜 돈이다. 지금 미국이 돈을 지난 몇 년 동안 작살나게 찍어냈다. 근데 이거 다 가짜 돈이지 않냐. 진짜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돈은 신이 주신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민간들이 만든 이제 화폐인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기술 차트가 역사상 가장 큰 시장 붕괴를 시사하고 있다. 아마 이제 기술주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쨌든 얘네들도 다 폭락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이런 자산들도 다 폭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내년 말부터 시장이 강세장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주요 자산군이 일제히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내년 말부터 2025년 말을 얘기하는 거겠죠. 금, 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모두 기다려온 이벤트가 될 거다. 그래서 얼마까지 갈 거냐?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 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 여기까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 금은 온스당 15,000달러.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제 금 가격 찾아볼 건데, 지금 금이 온스당 2,300달러거든요. 근데 금이 온스당 15,000달러까지 갈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금 시총이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5경 원이 무조건 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 시총이 5경 원이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은 온스당 110달러. 현재 은이 30달러니까 4배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일 놀라운 사실은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만 달러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비트코인에 140억. 지금 비트코인이 5만 달러거든요. 5만 달러대인데 지금 이 사람 얘기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이 200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말에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비트코인 올라갈 건 알아. 나도 비트코인 갈 거라고 생각해. 근데 1,000만 달러는 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충분히 비트코인이면은 140억 갈 수 있지, 하나에 내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가올 폭락장은 훌륭한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 화폐인 달러는 시장의 신뢰를 계속 흔들 수밖에 없다. 시장의 신뢰가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잃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뭘 공감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난 3, 4년 동안 미국에서 찍어낸 돈은 미국이 원래 수십 년 동안 찍어낼 수준의 어떤 그런 화폐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화폐량을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로 찍어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달러가 거의 뭐 가짜 돈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뭔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수 있는 자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금이랑 은이에요. 금이랑 은은 1970년대 이제 1971년 정확히 닉슨 쇼크 있고 나서 금이랑 은이 각각 20배랑 30배 정도 폭등을 했는데, 사실 닉슨 쇼크가 아니었더라도 금이랑 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재 사이클 측면상 이때가 상승할 시기였거든요. 원자재 사이클은, 이게 원자재 사이클이라는 게 20년에서 30년에 한 번씩 와요. 빠르면은 주기가 5년도 이제 이어지는데, 원자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원자재가 최소 50년, 최대 100년 만에 원자재가 초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침체 끝나고 주가가 좀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금이랑 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폭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요사키랑 그런 점이 좀 주장하는 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게, 이분은 이제 하락장이 좀 금방 끝나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만약에 하락장이라는 게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을까? 보통 보면 하락장의 기간을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거는, 상승장이 요만큼 강하게 왔잖아요. 그럼 하락장의 기간도 길고 무겁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상승장이 완만했잖아요. 그럼 하락장도 완만한 편이에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이제 10년 동안 미국 증시 올라간 거나 이런 것들 토대로 보면 정말 뭐 대공황 이래로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장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가파르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산들의 폭등이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비트코인 1,000만 달러 갈 수 있을까? 그 이후로 기간 제한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뭐 1, 2년 안에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사실 지금 시장의 투기 심리가 되게 강한 편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풋콜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의 투기 자금 중에 상승이랑 하락 베팅하는 자금들의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승 베팅하는 쪽이 많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최근 이 지표가 최저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두가 다 상승에 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투기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그런 거 투기 자금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바로 기술주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술주의 열풍이 얼마나 뜨겁냐면은 AI 열풍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쪽으로도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애플,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이제 빅테크를 7개를 모아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합니다. 얘네 쪽으로 지금 전 세계에 돈이 다 몰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몰렸냐,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해요. 전체 미국 증시 지수, 미국 주가 지수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파이 비중이 어디까지 높아졌냐면, 미국의 이제 기술주에 미쳐있던 닷컴 버블 때가 32%였는데 지금 45%예요. 미국 주가 지수가 이렇게 있고 미국 전체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미국 주가 지수의 거의 절반이 다 기술주 쪽에 이제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소매업종, 뭐 임의 소비재 뭐 이런 걸로 막 쪼개져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주 쪽에 모든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 몰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율이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하다. 닷컴 버블 때 주가 얼마나 빠졌죠? 보시면은, 참고로 닷컴 버블 때 주가가 고점 찍고 나스닥이 78% 빠졌습니다. 2년 정도 기간 동안. 그래서 요런 상황하고 지금이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자료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 내년 7월까지 금리 인하 8번 정도 될 거다, 경제 고용 약화 신호가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티은행은 연방준비제도가 9월부터 내년 여름까지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실제로 제가 페드워치를 보니까 시장에서 채권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금리 동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대충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8번 정도 인하할 거다, 지금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인 가을부터 내년 7월까지 8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면서 금리를 이게 3%대 정도까지 낮춘 다음에 2025년 남은 기간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TLT나 이런 장기채, 국채, 미국채 투자했을 때는 한 뭐 3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달러 환차익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30-40% 정도 수익이 날 건데, 아무튼 지금 금리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낮추려는 거다. 경제가 좋아질 땐 금리를 인상시키고 경제가 안 좋아질 땐 금리를 인하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리를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뚜렷하게 확인이 됐는데 왜 굳이 금리를 안 낮추겠느냐, 금리를 이제 무조건 낮출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 동향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실제로 미국의 고용 시장 동향 좀 보게 되면은, 실제 보니까 이제 풀타임 잡, 즉 이제 정규직 일자리가 지금 이제 감소 추세를 계속 보이면서 결국은 중요한 임계점 수준인 0포인트 이하를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요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정규직 일자리가 빠르게 급감하고 있다라는 건데, 코로나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닷컴 버블, 1990년대 경제 침체 이외에 이제 다양한 경제 침체 시즌 때를 보면은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때 정도 수준까지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포인트를 아래로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이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인데, 지금 고용 시장이 본격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일자리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자리가 2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건설이랑 유통 쪽입니다. 건설이랑 유통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면 건설 경기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건설 경기가 먼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경제가 안 좋아지는, 약간 건설 경기가 약간 뭔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MRI나 엑스레이를 찍는 이런 이제 검사를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통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유통에서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되게 이게 중요한 이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잘 보세요. 현재 트럭 쪽,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통 쪽 일자리, 트럭 운전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트럭 쪽의 일자리가 있거든요. 트럭 쪽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트럭 쪽 일자리가 이제 이 검은색 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코로나 쇼크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닷컴 버블 터지고 90년대 경제 침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경제가 좋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시켜요. 그럼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이제 물건 만드는 원재료들을 누가 운송을 하냐? 트럭 기사들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럭 기사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고, 고용 시장이 본격적으로 악화될 거라는 신호인데, 지금 트럭 기사분들의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고점에서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회복 신호는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신호만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침체 신호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고용 시장도 악화되고 있는 게 뚜렷하게 확인이 된다.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지금 닷컴 버블 이래나 내지는 대공황 이래 처음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랑 대공황 때나 이렇게 이제 버블이 심각했던 때랑 지금이랑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들은 떨어지는 이런 크로스 체크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 크로스 체크 현상은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50일 기준의 어떤 추세를 봤을 때도 두드러지지만 100일 정도의 추세를 보면 더 두드러져요. 하락 추세가. 아니 지수가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대형주만 올라가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요 지수와 종목별의 괴리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지수가 떨어질수록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줄어드는 개별 종목들이 하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개별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하면 이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이 지수가 떨어집니다. 근데 개별 종목들이 상승 추세가 끝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지수도 떨어져요. 그렇죠?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개별 종목들이 하락 추세인데도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특이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랑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거의 0포인트에 수렴을 하고 있어요. 보통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비트코인 시장도 올라갑니다. 왜냐? 두 개가 다 위험 자산이거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두 개를 위험 자산으로 보고 같이 묶어서 봅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나스닥의 기술주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차트를 겹쳐서 보면 둘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근데 상관관계가 0으로 빠지고 있다. 왜 그러냐? 주가 지수는 나날이 올라가면 비트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 추세가 점점 더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비트코인에 들어올 돈이 못 들어오고 다 주식시장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게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시장은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자리가 아직도 여유롭긴 해요. 그러나 그게 대부분 다 파트타임 일자리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급감하면서 파트타임 쪽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어요. 변호사, 의사, 뭐 이제 대기업 임원, 대기업 이제 기술직 이런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뭐예요? 맥도날드나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고효율 내지는 고임금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고 파트타임 일자리들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기는 한데 그게 다 일자리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 중에 가장 재밌는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우리가 그냥 툭 까놓고 그냥 뭐 지켜만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1960년대로 현재까지 미국의 경제 침체. 자, 미국의 경제 침체는 보통 언제 시작되냐면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 뒤 즉 18개월 정도 뒤에 찾아오는 경향이 있대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2023년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12개월 지났죠. 그래서 이제 패턴대로라고 한다면은 한 6개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만 더 있으면 평균적으로 경제 침체가 터졌던 때랑 지금 비슷한 기간이 된다. 왜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 6개월 걸렸고 90년 2000년대 당시에는 뭐 이제 17개월 10개월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경제 침체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경제 침체가 오더라도 좀 가볍게 오고 주가도 조금 지금 요즘보다는 주가가 좀 덜 폭락했어요.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막 70% 빠지고 막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가 반토막이 났는데 이때 당시엔 좀 그런 추세가 좀 덜했다는 거죠. 지수가 20-30%만 빠지고 경제가 좀 무너져도 좀 주가는 조금 그래도 잘 버티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지수가 기본적으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 바로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반 정도 걸리더라. 근데 저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결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경제 침체가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조건들은 계속 갖춰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싸게 담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현재 증시는 어떠냐? 이런 이제 데이터를 다 무시하고 어쨌든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 달리고 있고 빅테크들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흠집 났던 빅테크 대장이 움직인다. 애플 신고가
행진의 신난 종목은 LG 이노텍, BH 2%에서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이폰 16 호재를 기대하고 있다. 애플이 신고가를 영일 경신하자 국내에선 애플 관련주들, 애플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까지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뽑히는 LG 이노텍 계속 올라가고 있고, BH도 이제 애플 관련주로 엮여서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를 강하게 돌파하고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6월 11일 당시 벌써 한 달 다 돼가네요. 이때 당시에 주가 이제 신고점을 크게 돌파하는 상승세가 나왔을 때 경제가 비록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다. 왜 그러냐? 차트상으로 너무나 이제 강력한 장대 양봉과 큰 상승 추세,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단 주가가 현재 이제 기점으로 봤을 때 이제 10% 정도대 상승한 상황이고, 이제 지금 시간 외, 현재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시간 외 가격까지 합하면 대충 10% 정도 상승세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 일단 봉이 굉장히 강력하게 잘 버티고 있고, 시세가 이 봉을 깨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당분간 중요 가격대가 깨지지 않으면은, 특히 뭐 220달러도 안 깨진다고 하면은 계속 갈 수밖에는 없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렇게 버블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버블이라고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애플은 실질적으로 매출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실적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매수세가 이제 열리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심리에 의해 상승하는 모습 강하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테슬라 AI 수혜주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목표가를 300달러로 상향을 했다. 원래 테슬라가 이제 올라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모든 증권사들이 다 매도 리포트를 냈고 테슬라 별로다, 다 똑같이 외쳤어요. 근데 테슬라가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단기 저점에서 40% 가까이가 올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증권사들이 말을 싹 다 바꿔요. 그러면서 테슬라 더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증권사들이 다 그래요. 이게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제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증권사들은 원래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관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많이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시자고 한다면 250달러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강하게 못 뚫어주면은 여기서 하방 압력을 맞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원하게 이렇게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못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자리다. 애플 이제 상승 추세 시작하기 시점부터, 로켓 쏘기 시점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라인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 지켜줘야지만 더 갈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도 엔비디아만큼 많이 상승을 해주는 주식인데, 사실은 브로드컴이 대장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대장이에요. 근데 브로드컴이 최근에 어떤 이슈를 갖고 있냐면은, 브로드컴도 주식 진짜 잘 오르거든요. 6월부터 최대 막 40%씩 올라갔고, 이렇게 이제 브로드컴도 주가가 잘 오르는데, 최근에 브로드컴에 무슨 이슈가 있냐면은 주식 액면 분할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똑같이 10대 1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 어땠어요? 액면 분할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꽤 빨리 단기간에 올랐었거든요. 얼마나 올랐냐? 15%가 올랐어요. 1억 들어갔으면 1,50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물론 액면 분할을 하더라도 주가가 무조건 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전후 상황이나 시황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보통 액면 분할을 안 한 주식보다 주가가 2배 정도 더 잘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액면 분할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로드컴 투자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액면 분할 이슈가 7월 12일에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시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가격은 상승, 경제는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인하가 임계점이다. 특히 금리 인하 후에 6개월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시장의 하락 압력이 더 강력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첫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떤 경제 침체나 자산시장 폭락 이런 것들의 시작점,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싸게 담을 수 있는 박앤세일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시작점이라고 바로 뚝뚝뚝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또 이제 일정 시간을 거쳐서 점점 이제 하락 강도가 강해지다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 갑자기 시장이 이제 무섭게 떨어지는 이런 이제 패턴들이 늘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담고 싶었던 진짜 사고 싶었던 그런 주식과 뭐 비트코인 뭐 아니면 내지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기다려보는 계기를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